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정민권입니다. 202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도시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준범 광주 전남 기회장님과 오늘 포럼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최봉문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죠. 우리 광주광역시 자동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유창호 박사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국장이신 윤영광 박사님,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해 주실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최지혜 박사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최봉문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또 8분의 토론에 나서주신 우리 테크노파크 김문석 단장님,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박웅희 단장님, 그림가진흥원의 최전 본부장님, 그리고 서포대학교의 조준범 교수님, 전남대학교의 신호진 교수님, 그리고 최보람 박사님, 그리고 광주대학교 김항직 교수님, 한국환경연구원 김태현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 여러분들께 박수로 환영의 뜻을 한번 표해 주시죠. 네, 이 오늘 포럼의 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광주의 핵심 사업인 자동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전략, 특히 GDM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가 자동차 도시로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과 또 대학, 연구기관들 함께 하고 있죠. 그 중심에 또 그림가진흥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그런 전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 저도 이 도시공사 화자로 와서 도시공사의 본연의 어떤 역할이 그리고 도시개발, 또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공공시설물 공급인데 관련된 도시재생에 도시공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우리 도시공사가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싶어도 뛰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부족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그런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 잡은 곳, 인접한 곳에 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10만 평을 인공지능 직접 단지, 그리고 심혈관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시설, 그리고 산업용지가 함께 들어서게 되고, 아마 차세대 인공지능 이 산업에 어떻게 보면 산실로 거듭나게 될 첨단 3지구가 인접해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첨단 3지구는 에너지 자립 산단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발전소도 첨단 3지구 내가 들어서게 되고, 태양광 발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첨단 3지구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첨단 3지구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립산단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도 매우 시의적절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 방향 설정과 사업 추진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또 도시계획학회와 함께하는 이 포럼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 입장에 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올해 하는 행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사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올해 뜻하신 계획들이 다 잘 성취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편으로는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의 새로운 계획들을 내년에 이렇게 짜봐야 되겠다. 내년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연말 정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유창호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현재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림가진흥원 원장님께서 현재 지금 광주가 이렇게 중요한 이런 광주 제조업에 있어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직접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주가 자동차의 도시 또 광주 제조업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모르고 계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왜 광주가 자동차 산업단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생태계 현황, 그리고 산업단지 정책과 광주 현황,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확장 전략, 그리고 밀착과 현황 특화 방향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분야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제가 국가수단으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광주도시공사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산업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에 봤을 때 현재 지금 지역 내 총생산에 있어서 광주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지금 40% 이상, 가장 최근 연도 기준에 43%에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하나의 도시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 산업이 40%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2019년 기준에 약 45만 대 가량이 광주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 이 광천동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그곳을 중심으로 45만 대가 생산되고 있고 전국 생산 규모에서 약 1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대 주력 산업입니다. 매출액의 43%, 약 14.5조 원에 해당하는 또 업체 수도 그렇고요, 종사자 수도 그렇고 광주 제조업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저희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 기업 현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지금 광주 소재 부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약 568개사 정도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1차 자동차 부품 현역사,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실은 전국에서는 26개사, 3.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전국에서 광주가 두 번째 생산 규모로 봤을 때 두 번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도시인데 완성차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1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3.6%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낮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차 도시지만 부품 업체들은 사실상 조금 영세하고 2차, 3차 벤더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현재 1차 부품 협력사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소재한 기업들의 특화도를 분석해 보면 다른 산업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광주에 살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기아차 공장에 대한 자동차 공장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 광주 공장은 약 62만 대를 1년에 전체 풀 가동하면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45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완성차 업체가 하나 더 생겼죠. 빅그린 산단에 있는 글로벌 모터스 약 제가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의 경영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완성차 공장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차 공장이 생겨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자동차 산업이 지역 내의 다른 산업과도 굉장히 많은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특화 산업들, 자동차 산업은 AI라든지 광산업, 전자, 가전 이런 부분들의 연계 협력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갈수록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그 연계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된 지역 혁신 기관들도 각 지역별로 골고루 산학 연관 혁신 주체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재 자동차 관련돼 있어서 산학 연관 협력 체계들이 현재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 연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광주는 전국 2위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도시이고 산업안인관 협력 체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광주가 더욱더 향후에 지금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 규모를 키우고 이 생태계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이 광주로 계속해서 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통해 가서 공장의 규모를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련 과정들이 선순환 과정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광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산업단지가 현재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 제조업에 있어서 그 소재 부품 기업들은 모든 부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금 광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3개가 지금 현재 광주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조성 중인 산업단지인데요. 이 중에서 업종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빅그린 산업단지만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관된 부품 중에서 에너지 부품이라든지 사실 여러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 자동차 관련 전용된 산업단지, 빅그린 산업단지는 현재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광주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신규 산업단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빅그린 산단 이런 분양률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다 아실 겁니다. 50%, 61%, 천도상지구가 21%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적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현재 시급히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이 필요한 부분,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실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부분에서 첫 번째 결립도이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도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겠지만 현재 지금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정책은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서 산업단지 정책을 계속해서 변해왔고요. 또 계속해서 지역을 성장 견인, 또 산업단지는 지역 소득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의 공간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올해 10월 기준에 전국에 125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서울 면적의 3배 수준인데 근데 전국토의 2% 미만입니다, 실적으로. 근데 그 공간 내에서 제조업 생산의 70%, 일자리의 5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제조업 생산의 80%, 일자리의 70%를 담당하는 등 산업단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산업단지는 과거에 산업단지 정책이 전에 우리 국토개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별 입지로 공장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이러한 난개발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 총 13개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빅그린 산단과 남구 도청, 에너지밸리, 영구과 축구, 삼지구 이 구역 4개의 산업단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이 4개의 구역은 저희가 광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전략 같은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정책을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광주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을 광주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는 기존의 전국 2위의 자동차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도시인데 현재 지금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혹은 친환경 미래차로 대표되는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향후에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벗어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모든 탈 것들에 대한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변화와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라는 민선 8기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세 개의 핵심 부분, 미래차, 또 반도체, 인공지능이라는 3개의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현재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에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4대 주요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림가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빅그린 산단 인접에서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 혹은 미래차 한단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현재 토지 이용 계획도 수립을 해서 관련된 계획을 저희가 국토부 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약 한 50% 가까운 면적을 산업시설용지로 해서 면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 대한 방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 산업단지,
핵심 메이커 기업, 미래차 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저희가 설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럼 국가산업단지에 부합하느냐? 그럼 산업단지 유형이 국가산단, 도점산단, 일반산단이 있는데 국가산단으로 지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저희 검토했던 말씀드리면요. 현재 국가산단지에 대한 지정 요건은 현재 5가지 정도로 법령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상에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한다랄지 또 특정 산업에 대한 집단화 기여라,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빅그린 산단 인접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 부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가산단에 대한 평가 지표는 산업과 입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유치 산업이 법령에서 말하는 내용이 부합하는지, 또 유치 산업에 대한 육성 역량이 있는지, 또 수요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산업 분야 내용이고요.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입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부분에서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치산업 특정성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미래차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합니다. 국가산업으로서 현재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자동차,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신문을 보시면 자동차 주문했을 때 뭐 1년이 걸리네, 2년이 걸리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이런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공약상 또 국가의 12대 전략 기술, 7대 핵심 전략 기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수요 확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또 산단을 개발하고 분양 업무까지 같이 하시는데 현재 지금 진국산단과 빅그린 국가산단에 있어서 분양률과 입주율 이 두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현재 지금 진국산단 같은 경우에 현재 2012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2017년 불과 5년 사이에 이 가동률, 입주율이라고 하는 이 입주율 숫자가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단지가 분양이 된다라는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부분 측면에 떠나서 직접 공장을 그곳에 짓고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광주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총 분양 면적 중에서 입주율이 87%, 불과 작년 5월입니다. 5월 달에 글로벌 모터스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공장을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87%에 이르는 면적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입주를 했습니다. 이렇듯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서는 현재 지금 이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의 지역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재 광주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하연관 혁신협의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산하연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고 특히 지금 모빌리티라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빌리티 산업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4개 분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광주에 있어서 이제 빅그린 산단 옆에 있는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어떤 형식으로 조성되면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공사랄지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개발 계획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인프라를 깔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인프라가 깔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확산이 돼야 됩니다. 또 데이터와 자원이 초연결 네트워크로서 많은 부분이 교류가 보이지 않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 초고속 통신망들이 기본적으로 산단내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간의 산업단지 조성들 사업을 보게 되면 이런 초고속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 직접 클러스터라고 하는 산업단지 정책 자체가 산업단 특정 공간 내 기업들이 단순히 집적시키는 걸 떠나서 스마트 공간으로서 국가산업단지로서 저희가 지정이 돼서 개발되면 우리는 이러한 혁신생태계, 이런 스마트 공간으로서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스마트 공정을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형 산단입니다. 이제 창업과 신산업,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벤처기업이랄지 많은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에서 미래형 신기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새로 소속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저희가 지금 빅그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 도심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정주 여건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빅그린 산업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새로 조성되는 미래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남구 도청산단 같은 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같은 그러한 정주요건을 완비된 인프라가 좀 완비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폐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자동차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루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는 투자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광주가 현재 지금 바로 지금 현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새로 지정되는 이 국가산업단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 지정을 해서 이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투자유치 전담 기관의 능력을 통해서 유수의 해외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지향하고 제조업 혁신 그리고 미래형 산단으로서 근로자 친화 공간을 완비를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그러한 산업단지로서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를 맡은 윤영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도시재생은 남구 도시재생대학만 하고 관여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많이 했는데요. 공간적인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또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다. 또 팽창적 도시의 사고방식과 축소적 도시의 사고방식의 충돌도 한 번씩 일어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팽창적인 환경에서 축소적인 환경을
좀 인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인구 보시면은요, 2022년 지금 현재 보시면 143만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통계, 인구 관련된 통계 자료 중에서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인구를 조금 갖다 쓰려고 썼다 보니까요. 기준점을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썼는데 너무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엄청 많아서 앞쪽에 아시는 내용들은 스킵을 해서 뒤쪽 결론 부분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가 2117년에 인구가 76.3% 정도 감소할 걸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시작을 인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출생 연도별 인구를 좀 따져봤습니다.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리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 74년생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90만 명 정도, 85만 명. 그러면 지금 58년생이신 분이 65세시죠. 내년부터 경제인구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수치 자체가 통계에서도 암울한 수치들만 계속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행창적 도시, 축소적 도시에 대한 심도 깊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대비책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에서 도시 재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요. 2022년 5월 30일에 KBS에서 발표했는데 21년도에 감정적으로 보면 출생 인구가 26만 명, 사망자 인구가 31만 7천 명, 그리고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2021년 이후부터는 통계 수치가 좋지 않은 모습들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좀 빨리 하고 대비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도시재생 전략의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대도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중소도시는 거점, 지역 중심으로 정책의 우리나라 변화 과정입니다. 과거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법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4년도에 도시재생 기본방침, 10년 후인 내후년 정도 되면 도시재생 기본방침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립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올리고 싶었던 거는 일본과 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상황을 가지고 시사점을 좀 돌충해서 인식을 조금 전환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534개 총 사업 수를 가지고 있고요. 활성화 계획에서는 한 400개, 그리고 총괄 사업 관리자, LH 등이 되겠죠. 그래서 36개, 혁신지구 9개, 인정사, 첨단위 사업인 인정사 89개. 여기 보시면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놨는데 기회는 줬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인식을 안 했을 때 국가에서 바라보는 그 지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도 한번 보시고요. 뒤쪽에 일본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죠. 쭉 이런 사업들이 2014년도 선도사부터 2021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534개가 되어 있고요. 12월 15일 날 새 정부 처음으로 26개 선정을 했더라고요. 광주는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았고요. 전남은 완도 지역특화 재생이 하나,
영암이 우리 동네 살리기 2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도시 재생 추진 방향입니다. 딱 2개인 것 같습니다. 경제 거점, 지역 특화, 그리고 재생이 빠진 재창조. 한번 기억을 해놔 보시죠. 재창조. 재창조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뒤쪽에서 또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뉴딜 사업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거점 사업, 지역 특화 사업, 인정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갔는데요.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 사업을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한 개도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 재생 평가 기준도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거는 특화 재생이 과거에 했던 명수화 사업 이런 것들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정체성이 방향을 잃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서 광주형 재생을 먼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소도시적인 인식 전환의 기회를 조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하는 혁신지구, 그리고 특화 재생, 도시 브랜드와 중심골목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역, 로컬 콘텐츠 사업, 이게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하면서도 비슷하더라. 그런데 이걸 지역 특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서 도시 재생을 추진할 것인지 우리 일본 상황을 좀 보시면서 체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참여라는 단어들이 현 정부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그래서 민간 제한형 리츠 활성화, 과거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올해는 혁신지구를 국토교통부에서 5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창 한 군데만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창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택경비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설치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자체 자율 설치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협의체를 의무 구성인데 필요시 구성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 역량 강화를 예전에는 LH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거점대가 6군데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광주대학교 등등 6군데가 있는데요. 그 거점대에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올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재창조. 광주가 선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앞서서. 그래서 광주의 도시재생 전략 비전을 보니까 재창조가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주가 대응을 잘 하고 있었고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권, 서구권, 남구권, 북구권 권역별로도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17개 지역에서 변경을 통해서 60개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새벽에 변경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동구 쪽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선도사업 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면적을 좀 크게 잡았다가 뉴딜 유형에 맞춰서 좀 축소하는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광주입니다. 광주가 총 한 20개, 제가 조사한 걸로는 한 20개 정도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기반형 1개부터 해가지고 혁신지구 1개, 그래서 총 20개 실시하고 있고요. 구별로는 동구가 5개, 서구 3개, 남구 4개, 북구 5개, 광사구 3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고요. 네, 경제 기반형으로 봤을 때 일본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주가 대도시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면 대도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광주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의 주변으로 경제 기반형 혁신 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교통 중심의 축소도시, 압축도시 이야기를 할 때 공공교통 중심으로 그런 거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궁광장 주변으로 중심시가지 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감소 시대의 인식 전환을 좀 필수적으로 해서 공간 대개편 시대에 축소도시, 압축도시 선제 대응을 통해서 또 멋들어진 광주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이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로의 패러다임 대응 전환입니다. 그래서 압축 연계 도시, 대도시는 용도 지역제 유현화, 그리고 대이환수 시스템 도입, 사전 협성제도 비슷하죠. 그래서 공공기여라고 하는,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시 개발 사업하고 또 사전 협상대의 충돌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팽창적 사고와 축소적 사고의 충돌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사전 협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셔도 중립성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공공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도 중립성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의 전략, 그리고 중소도시의 전략. 그러면 대도시는 광역적 순환도시 실현, 대규모 도시 거점 형성, 신도시 산업단지 정비, 이런 기능들을 담고 있고요. 중소도시는 특화재생적 요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생활공개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 뒤쪽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자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고주 유도구요, 도시 기능 유도구인데 고주 제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본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대도시 정책은 대도시 생활공 계획 자체가 역세권 개발.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요, 국토교통부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간 모델 구축 부분에서 나오고, 그러면 중소도시는 도시생활 SOC 중심으로 이런 거점별로 축소해가는 그런 모형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구조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재생을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로만 인식을 하셨는데, 새 정부의 도시재창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기회가 오시지 않았나 이런 말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 개발에도 지구단위 사업도 있고 도시정비사, 부동산 개발사, 건축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는 인식 자체를 도시재생안에 이거를 다 흡수해서 같이 가야 되는 시대이지 않겠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보니까 광주시에서도 대도시 것만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 투자 부분도 많이, 경제 기반형도 있고 혁신지구도 있고 있긴 하는데, 민간 참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양이 강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재생은 이론적 구조를 갖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하나만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의 도시재생은 맞춤축거리 3법 안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우리 도시재생법하고 비슷한 그 법이 하나 있고요.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조치법, 또 기타 등등 지역재생법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다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시면 한국의 재생과 일본의 재생이 가장 큰 차이가요,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상에 저희들은 공동체 회복, 주거복지 실현 이런 단어를 갖다면 일본은 크게 간 것 같습니다.
국제전략 지역 활성화. 이유는 서울에 밀리고 싱가포르에 밀리고 북경에 밀리고 상해에 밀리고 홍콩에 밀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출발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민간 사업자가 지원 규제 완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인센티브를 특혜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좀 들어와라. 이따 좀 더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인데 이건 이제 대도시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재생법하고 유사한 거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시계획 등의 특례 지적을 통해서요 특별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 저희들이 얘기하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 민간 사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정비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시 적정화 계획이 일본은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도야마시인 것 같습니다. 도야마시가 또 뭐를 잘하고 있냐?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 1호 지역이더라고요. 1호 지역인데 또 잘하고 있는 게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의 성공 지역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또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재생을 쭉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종합특구제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야 될 게 이제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게 국가적으로 안 돼 있으면 지역에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일본의 도시재생법은 대도시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특별법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모습은.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여기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일본도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시킨 효과는 같고요. 도시재생을 여쭤보면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재생이 어떻게 성공이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호 사업지가요. 도야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신다면 예전에 저희 그 대한국토 도시계획 광주 전남 지회와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야마시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도야마시 공무원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여쭤봤더니 도시재생에서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씀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단계별 견천 흐름을 조금 조사해본 내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봤냐면요. 인구 기준으로 좀 살펴봤고요. 국민 소득 기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잃어버린 원년이 몇 년도인가가 궁금해가지고 살피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불행인지 위기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2022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원년과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글이 꺼지는 시점 자체를 전문가별로 조금 다른데요. 86년부터 일본은 91년까지다. 결정적인 기준은 1992년도다. 근데 1992년도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도달해버리는 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몇 년도죠?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살짝 지나서 보니까 국민소득 4만 불 도달 시기로 봤더니요.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해더라고요. 근데 92년도부터 일본이 부동산 고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보궐 시기에 국민소득 4만까지 올라갈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고 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인식 전환의 교훈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살아나려고 하는 흔적들은 보였는데요. 중간중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경제가 일어나는데 좀 제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011년도에는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요. 일본이 2006년도에 재래금리 정책을 종료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점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또 그런 개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전략의 교훈들을 좀 찾아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언의 말씀을 올리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위기를 겪으셨던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 이렇게 위쪽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 총리가 본부장인 도시 재생본부가 있고요. 중심시간 활성화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재생본부가 있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특징적이었냐면 중심시간 활성화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한참 있다가 본부가 됐는데요. 도시재생법 재생본부는 도시재생법 2002년도에 제정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본부를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일본 도시재생에서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생사업을 해가는 모습들이 일본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추진 전략 부분에서요. 일본 5타 시기에는 중심지까지 활성화 기본 구상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1기 중심지까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2기 중심지까지 활성화 사업 대기 있고요. 3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슷한 게 한 5년 단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태 지역에서 한번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과연 그 지역이 세태 지역인가? 근데 일본은 1기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보고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니터링 보고서 체계에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2기 또 인정을 해주고요. 또 3기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압축도시 성공지역이라는 도야마시를 보니까요. 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도야마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나열을 해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상의 활성화 지역을 우리는 중심지가들이 20만 제곱미터 정도 하는데 여기는 400헥타르 정도 되는, 그리고 히메지시 같은 경우도 200헥타르 정도 되는, 그래서 좀 전략 계획서 상에 활성화 지역을 좀 넓게 해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포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 세태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1기 인정사업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증이라고도 하고 인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인정사업은 개념이 다르고 우리는 정단위 사업을 인정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1기 사업에서 또 후속 보고를 해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도 2기 또 3기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광주를 좀 살폈더니요. 저희도 이제 팽창도시에서 축토도시로 전환의 인식 전환이 좀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도시 기본계획도 있고요. 도시 관리계획도 있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상의 활성화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지역 안에 살펴보니까 활성화지역 내 지구 단위계 겹쳐있는 지역이 한 10개 정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 때 일단 도시공사 예산은 재생 관련된 발표해가지고
센터 이야기는 좀 빼고요. 공간적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하철 노선도 1호선 노선도 2호선 노선도인데 전체적으로 공간을 겹쳐가지고 생활권 단위별로 공간을 세태한 지역 연계할 수 있게끔 그 공간적 부분을 전문가 분들끼리 심도 깊게 광주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때 트레싱지를 입혀가지고 상해 계획들을 막 점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펴서 생활권 안에서 세태된 지역과 도시개발사업한 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재생 안에 부동산 개발 사업도 들어가고 도시정비사업도 들어가고 도시재생 사업도 들어갈 수 있게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견해를 드리고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서 집약하지 않으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시도 인구가 143만 명인데요. 아까 감사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인구 자체가 35만 명까지 100년 후에는 저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집약시키고 연계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일본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연계시키고 압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념도를 명확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된 거점하고 주변 지역을 네트워크하고 기능을 또 약화되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팽창적 도시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도시가 성장하면 쇠퇴하고 정비하고 둥지 내몰림이 오기 때문에 재생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이제 팽창도시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면 축소도시에서 나온 얘기는 도시가 쇠퇴하니까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축소도 실패하면 소멸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로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한국도 도시개발회 광주전을 60주년인데요. 야마구치 대학의 송준환 교수가 발제했던 자료의 사진인데요. 이게 일본의 89년도 사진입니다.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발표하셨으니까요. 그때 상가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컴팩트 네트워크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이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주차장이죠.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주차장이죠.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주차장이죠. 청년들이 잔디광장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 땅은 무슨 정도였을까요?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상 저희가 자동차가 가장 많은 시기다 보니까 빈집들이 생기면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저희들이 인구 구조상 가장 자동차도 정적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공간을 심도 깊게 국토계획,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전략계획, 도시개발 관련된 그런 계획들까지 다 겹쳐가지고 공간을 한번 정립하는 시작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주제 발표를 맡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최지혜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처음 연구 배경의 목적 그리고 저희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재작년에 광주에 선포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추진 계획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 3장에서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제 도시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사례라든지 실현 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광주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제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2년 사이에 있었던 극한 기후 위기 현상들이고
중국의 해빙 면적을 보고서도 우리가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 기상기구라든지 IPCC에서는 이런 극한 현상의 명백한 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하고 한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있었던 지구 온도 상승폭 제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자, 추진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러한 그 온실가스 배출에 선진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선진국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차원에서 이런 적응기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금 더 갱신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였었고요.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탄소 중립, 기존에 있었던 녹색성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을 하였고, 정부 계획보다는 5년 정도 빨리 더 달성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 기업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우리가 2050이 아니라 2045라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광주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사실 기후위기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는 다양한 인간 활동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초래를 하고 다시 기후 위기로 인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한 7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가지 피해들, 그 복구 비용들을 막대한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은 광주시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최근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처음 선언을 할 때에 광주시에서 제시했던 비전이나 정책 방향, 그리고 추진 방향들입니다. 글로벌 선도도시 강주라는 이름 비전 하에 인공지능 중심 도시, 알리백 에너지 자립 도시, 노사 상생 도시라는 것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제 국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하고 유사한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시민 주도의 에너지 분권 강주형 에너지 자립 도시라는 이름을 기치하에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강주하고, 그다음에 2035 알리백 시티 강주라는 두 가지 주제로 비전을 세웠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과제들을 같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선 8기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광주당 첫 번째 보고서에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 목표들을 담고 있는데, 시정 목표 4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라는 목표 하에 도시 안전 컨트롤 타워를 강화를 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재난에 강한 도시 인프라를 강화를 하겠다는 침수 예방 시설이라든지 도심 기반 시설 노후화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서방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개발, 그리고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목표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거버넌스 구축 탄소 인지 예산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 중앙정부의 지능연구를 통합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청사 공공건물의 우선적 탄소 중립화를 실행하겠다라는 과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아마 내년 초에 되면은 2021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주로 이제 그 시 사업에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추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감축 사업에 대한 이익 평가는 크게 이렇게 6가지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요 사업들 중에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고 달성률은 도시공사 사업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하면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통일시키고 명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그 실적을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뭐 재이용량이라든지 운영 관리 등과 같은 실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적응 대책에 대한 이익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응 대책도 건강부터 기후감시 예측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도 목표 달성률하고 예산 집행률 약간 좀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기회에 대한 사업 발굴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런 것들도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 평가 항목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하고 기후변화 현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가 2020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는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1인당 배출량은 이제 계속 15년하고 18년 사이에는 증가했다가 최근에 감소를 한 것을 확인을 했고, GRDP 10억 원당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 경제 규모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간접 배출 부문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직접 간접 배출 부분의 추이를 보면은 이 직접 배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1% 감소를 하였고, 간접 배출 부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부문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 부분이 지금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비에너지 부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했지만 10년간 이제 연평균 증가를 보면은 에너지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 부분 중에서는 수소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접 배출 부분에서는 상업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변화는 뒷부분의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문 중에서 이제 수송용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2009년에는 전체 에너지 부문 중에서 28%를 차지했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32.3%로 지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 중에서도 가정용은 소폭 감소했고 상업용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수송용과 산업용에서는 조금씩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용 안에서 각 영역별에 대해서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에너지 부분에서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부분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3.4%포인트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대적인 규모를 본다면 폐기물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년도까지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은 이제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 전체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지금 따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과 교통부문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광주 도시계획 분야의 총 배출량은 574만 톤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전체 56.5%이고 교통 부문이 43.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수폭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녹지 부문은 이제 흡수량인데 흡수량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지만은 전년 대비에는 약간 흡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에너지 원별, 국토 에너지 원별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 용도에서 본다면 주거 부분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상업 부분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원별로 봤을 때는 전력 부문이 전체의 70.9%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통 에너지원별로 보다는 경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주 증가했다가 최근 조금씩 그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현황을 세계 우리나라 강조로 나눠서 볼 건데요. 전 세계 기후 변화는 잘 아시다시피 지구 표면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지구 표면 온도 상승 정도가 1도씨를 넘어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변화 실제 관측값이 여기 검은색 선이고 이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은 시나리오로 파악한 것인데 이 시뮬레이션으로 수정한 것보다 실제 관측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 해수면의 평균 상승 속도도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빠르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극 해빙 면적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명백하게 지금 이게 검은색 선이 평균 해빙 면적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대에 와서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3월이고 해빙 면적이 가장 적은 시기인 9월에 이 격차가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뚜렷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극한 기후 지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염 일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이 가로선은 평균값인데요. 최근에 와서 폭염 일수가 더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한파 일수는 이제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파 일수는 지금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호우 일수도 최근에 와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도 기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강수량은 아직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극한기후지수 변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 40년 사이에 최근 2010년대의 강수일수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폭염일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지방에서 대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이 10년 단위로 폭염일수 변화가 대구보다 좀 증가 추세가 대구보다 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전망 데이터인데요. 2099년에 평균 기온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상당히 실현하는 경우에 RCP 4.5라는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상태의 배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RCP 8.5라는 시나리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 평균 기온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 RCP 8.5에서는 2099년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18.4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에는 지금 평균 기온인 13.6도보다 4.8도나 높은 평균 기온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폭염일수도 도해를 해봤는데요. 이 RCP 4.5에서는 폭염일수가 55일이지만 8.5에서는 87.2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의 기준이 2016년도였는데 2016년도 기준 폭염일수 31일보다 56.2일이 더 많은 폭염일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광주가 가뭄 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최대 무강수 일수도 조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 시나리오가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해서 지금 제가 뺐는데요. 이건 기상청에 지금 문의를 한 상태고 이게 나오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까지 추진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 뭐 워낙 유명한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의 이런 탄소중립 도시가 실현된 데에는 크게 이 덴마크적 에너지 정책하고 그다음 코펜하겐 고유의 도시 특성이 이런 여건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면서 잘 실현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오일 쇼크 이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유럽 내 실제 에너지 집약도가 높았고, 그다음 최고 분산 에너지 생산량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핑거플랜이라는 이런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구조가 자전거 도시라는 이름을 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지향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확관 이행 체계가 이 코펜하겐의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을 이루게 했었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도 사업을 통한 주민의 지지와 공감을 중시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광주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조량이 광주보다도 한국보다도 낮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지역 주법에 따라서 신축이나 개조할 때 난방 에너지의 10%를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직접 조달하도록 하는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에너지 자립 실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기에는 소비자가 일부 발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비쌌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이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시민 참여가 적극적이었었는데 이런 토론, 각종 포럼이라든지 당사자 의견 수렴하는 이렇게 회의들을 개최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리는 크게 계획 측면하고 공간관리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 측면은 도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곳이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스콥 2까지만은 기준을 정하는데 3은 이제 간접 배출 부분 중에서 여행이라든지 통학 이런 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말하는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항공 부분이 아마 항공 부분이 회색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쿱 3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감축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15분 도시를 제시를 했는데, 집에서부터 나가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근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던 압축도시하고 압축도시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 앞에 자료들을 통해서 광주가 어떻게 에너지 자립 도시,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것인지 추진 전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광주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한 이후로 여러 가지 각종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거버넌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그 3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비전은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안심 도시, 그리고 4대 목표 회복력 증진 대응체계 강화, 적응 역량 강화, 포용력이 강한 시민건강 도시 등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이와 연관 지어가지고도 같이 추진 전략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도시 특성이나 온실가스 배출 특성, 기후변화 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각적, 장기적, 지속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원 부문, 그다음에 감축수단 부문,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원에는 뭐 건축 및 토지 이용, 수소 및 교통, 지금 여기 두 가지 측면만 넣었는데 뭐 앞서 첫 번째 발표하셨던 산업 부문, 그러니까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도 연관지어서도 이 배출원 부분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찾아본 데이터 정보 중에는 유럽 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딥 리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스몰 리노베이션이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의 리노베이션을 딥 리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광주도 2050이 아니라 204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딥 리노베이션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축수단에서는 이제 계획, 지자체에서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술 고도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광주는 이제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최근에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태양광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공동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후 회복력을 고려를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후위기 적응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미래 도시 공간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이와 같은 이제 세부 추진 계획하에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